죄 없는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절망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벼운 조깅을 위해 집을 나섰던 그녀는 영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 검게 그을린 자루 안에서 고인, 구런이 된 상태로 발견된다. 범인은 대체 누구였을까? 왜 이토록 잔혹한 방법으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했을까?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실종된 그녀를 찾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색에 참여했던 그 인물이 사실은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진짜 범인이었다는 점이다. 안녕하세요. 실제 사건 기록과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치의 추측보다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추적하는 영속탐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 다룰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다. 인간의 악의가 정의라는 가면 뒤에 얼마나 치밀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신뢰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기록이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린다. 지금부터 그날 밤 숲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다. 2011년 5월 10일 광둥성 둥컹진 통컹캉깨 하늘은 아침부터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며칠째 이어지는 지독한 가뭄 탓에 바람마저 끈적한 열기를 머금고 있었다. 숲을 둘러싼 방풍림 안쪽은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아 낮임에도 불구하고 기묘한 음산함이 감돌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밟히는 마른 흙먼지와 썩은 잡초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지역 구조대원 양민진 양민구는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아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실종된 여성 장딩딩의 흔적을 찾아 이 어두운 숲속을 헤맨 지 벌써 수일째였다. 희망은 점차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공기 속에서 오직 구조대원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숲의 침묵을 깨우고 있었다. 오전 10시경 양민진의 시선이 호숫가 가장자리에 멈추었다. 물이 빠져나가 펄이 드러난 웅덩이 근처. 숲풀 사이에 정체 모를 연녹색 대형 쓰레기 자루 하나가 걸려 있었다. 저건 뭐지? 순간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공기 중에 섞인 냄새가 변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썩은 흙내음이 아니었다. 단백질이 부패할 때 풍기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자극하는 지독한 악취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자루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파리떼가 검은 구름처럼 윙윙거리며 들끓고 있었고 얇은 플라스틱 자루 표면 너머로 무언가 미세하게 요동치는 움직임이 보였다. 그것은 수천 마리의 유충들이 자루 안에서 꿈틀거리며 내는 소름 끼치는 진동이었다. 양민지는 마른 침을 삼켰다. 동료를 불러 함께 자루를 물가 위로 끌어올리려 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무거웠다. 왜 이렇게 무겁지? 건장한 성인 남성 2명이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당겨야 겨우 육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무게, 대략 40에서 45kg 안팎의 묵직한 질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자루가 거친 흙바닥에 닿는 순간 틈새를 뚫고 진한 액체가 스며나왔고 악취는 걷잡을 수 없이 사방을 덮쳤다. 두 사람은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누군가 무단으로 버린 가축의 사체일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소수민족들이 키우던 동물이 죽으면 물에 흘려보내는 풍습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자루의 굴곡진 형태는 결코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길쭉하게 뻗은 모양새, 그리고 기묘하게 웅크린 채 굳어버린 듯한 실루엣. 양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꺼냈다. 칼끝이 녹색 비닐을 찢는 서늘한 소리가 고요한 숲에 울려 퍼졌다. 자루가 갈라지고 안쪽에 들어있던 검게 그을린 생활 쓰레기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두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과 마주하고 말았다.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안은 채 극도로 수축된 자세를 한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심하게 훼손된 고인, 구레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검게 변해버린 피부 조직과 군데군데 드러난 하얀 뼈, 그리고 그 위를 뒤덮은 구더기들의 기괴한 움직임 앞에서 숨소리조차 멎어버렸다. 경찰에? 당장 전화해? 양민지는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간신히 휴대전화를 붙잡았다. 수화기 너머로 상황을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리고 있었다.
평화롭던 방풍림의 침묵은 그렇게 무참히 깨어졌고 거대한 아기가 남긴 첫 번째 흔적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과학수사 CSI 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약 40분 뒤였다. 폴리스 라인이 숲의 입구를 차단했고 고요했던 방풍림은 순식간에 형사들의 거친 발소리와 무전기 수신음으로 가득 찼다. 눅눅한 공기 사이로 비춰드는 찰나의 햇빛이 찢어진 자루 안을 비추자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들조차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그을린 옷가지의 잔해가 녹아내려 피부 조직과 단단히 달라붙어 있었고 오랫동안 물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탓에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 근육은 기괴하게 늘어져 있었다. 머리 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어 있었으며 깊게 파인 두 눈구멍 안에서는 수많은 벌레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끔찍한 현장 속에서 형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기묘한 이질감이 있었다. 피해자의 목에는 빛바랜 금목걸이가 여전히 걸려 있었고 그 주위의 흙바닥에서는 흙먼지에 덮인 한 쌍의 금귀걸이가 고스란히 발견되었다. 고인의 손과 발끝은 타들어가 뼈가 노출될 만큼 심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범인은 가치가 나가는 귀중품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현장 지휘를 맡은 형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린 금빛 흔적을 응시했다. 강도 사건이 아니다. 중얼거림은 무거운 확신이 되어 가라앉았다. 금품을 노린 범행이었다면 이토록 값비싼 장신구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리 없었다. 범인은 돈이 아닌 오직 피해자 본인만을 노리고 접근했다. 목적은 원한 혹은 왜곡된 집착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어진 간이 검안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욱 무거웠다. 손상 상태가 심각하여 정확한 신원 파악은 어려웠으나 고인은 키 160cm 이상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으로 추정되었다. 부패가 이미 60% 이상 진행된 상태였기에 현장에서 직접적인 사인을 단정 짓는 것은 불가능했다. 형사는 마스크 너머로 숲의 어둠을 올려다보았다. 이 깊고 인적이 드문 숲 한가운데로 피해자를 끌고 와 생명을 빼앗고 흔적을 지우려 한 자. 그 인물의 치밀함과 잔혹함이 방풍림의 차가운 그늘 아래 짙게 배어 있었다. 과학수사팀의 감식 장비들이 숲의 음산한 정적을 깼다. 형사들은 시신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방사형 수색을 전개했다. 범인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유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낙엽 밑과 진흙 바닥을 샅샅이 긁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수에서 약 700m 떨어진 숲속 깊은 공터에서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되었다. 비탈길 아래 움푹 패인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곳이었다. 땅바닥은 온통 검게 그을려 있었고 그 불길의 위력을 증명하듯 주변에 서 있는 수십 년 된 소나무 16그루의 밑동이 새까맣게 타들어가 있었다. 초목들은 열기에 녹아내려 재가 되어 바닥에 깔려 있었다. 수사관 한 명이 그을린 흙을 조심스럽게 긁어내며 냄새를 맡았다. 휘발유다. 누군가 인화성 액체를 의도적으로 뿌려 방화했음이 분명했다. 식생의 탄화 정도를 정밀 분석한 결과 화재가 발생한 시점은 약 5일에서 7일 전으로 추정되었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시간대였다. 범인은 이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물증을 완전히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질렀던 것이다. 하지만 가뭄과 시간의 흐름 탓에 바닥에 남았을 타이어 자국이나 발자국은 대부분 흐려져 있었다. 현장에는 침묵만이 맴돌았다. 그때 본부로부터 다급한 무전이 울렸다. 며칠 전 접수된 실종자 장딩딩의 가족에게서 채취한 DNA 대조 결과가 도달한 것이었다.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무거웠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일치합니다. 기적은 없었다. 숲속에서 차가운 자루에 담긴 채 발견된 인물은 실종된 장딩딩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2011년 5월 10일 밤 10시 사건은 단순 실종에서 잔혹한 강력범죄로 공식 전환되었고 둥컹진 수사본부의 벽에는 피해자의 환하게 웃는 사진이 걸렸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아야 했던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추적하기 위한 거대한 수사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 중앙에 장딩딩의 사진이 붙었다. 사진 속 그녀는 덧니가 살짝 드러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28살의 고등학교 교사.
키 167cm의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졌던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따뜻하고 다정한 인물로 기억되어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광저우에서 자수성가한 부유한 사업가였다. 부족함 없는 경제적 환경에서 자랐지만 장딩딩은 결코 거만하거나 사치스러운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주말이나 방학이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앞장섰다.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던 그녀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에게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 중이던 부동산 사업가 남자친구 양밍레이가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 역시 원만했다. 장딩딩의 부모는 2009년 딸이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기 맑은 둥컹진 둥덴촌 통덴순에 최고급 별장 한 채를 선물했다. 방풍림과 인접한 그곳은 그녀가 주말마다 내려와 책을 읽거나 사색을 즐기던 가장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이었다. 2011년 5월 초의 그 금요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가벼운 마음으로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것이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덫으로 향하는 여정임을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교사는 미처 알지 못했다. 2011년 5월 3일 저녁 별장에 도착한 장딩딩은 평소처럼 가벼운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회색 민소매 상의와 검은색 반바지, 그리고 하얀색 운동화. 조깅은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양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휴대전화를 손에 쥐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별장 문을 나섰다. 집을 나서기 직전인 오후 7시경 그녀는 남자친구인 양밍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도 방향으로 가볍게 뛰고 올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온했고 아무런 불안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 그날 저녁 선약이 있었던 양밍레이는 길 조심하라는 짧은 당부와 함께 통화를 마쳤다.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한 국도 주변은 오가는 차량이 간간히 있었으나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마을 주민 몇몇이 길을 따라 일정하게 달리던 그녀의 모습을 목격했다. 평소 그녀는 별장에서 국도까지 이어지는 약 5km 코스를 조깅한 뒤 밤 9시 전에는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밤 9시가 지나고 자정이 넘어가도록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연결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 전화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국도 위에는 그녀가 흘린 땀방울도 다급한 비명소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름답고 평화롭던 조깅 코스는 단 한순간에 그녀의 흔적을 삼켜버린 거대한 침묵의 늪으로 변해 있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장딩딩은 나타나지 않았다. 휴대폰은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만을 반복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남자친구 양밍레이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오토바이를 몰아 둥컹진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 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은 어제 그녀가 나설 때의 모습 그대로 고요했다. 지갑과 소지품도 방 한 구석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오직 장딩딩 본인만이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 같았다. 양밍레이는 곧바로 그녀의 부모에게 연락했고 가족들은 다급히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인터넷과 지역 언론을 통해 그녀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가 빠르게 유포되었다. 가족들은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10만 위안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절박하게 딸을 찾아 헤맸다. 경찰은 즉시 별장 주변의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원한 관계나 채무 얽힘을 염두에 두고 10명이 넘는 용의 선상 인물들을 강도 높게 추적했으나 모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유한 집안의 배경 탓에 몸값을 노린 납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납치범으로부터의 협박 전화나 요구 조건은 단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다. 단서가 전무한 막막함 속에서 수사팀의 속은 타들어갔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무거운 침묵이 수사본부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수색 범위는 국도 옆 깊은 수풀과 방풍림 안쪽의 저수지로 점차 넓어지고 있었다. 장딩딩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수사본부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잔혹한 사건의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고 분노한 유족들은 범인 검거를 위해 현상금을 50만 위안으로 대폭 인상했다.
거액의 현상금과 사회적 관심은 굳게 닫혀있던 목격자들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수사의 초점은 사건 당일인 5월 3일 저녁 둥컹진 국도를 통과한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에 맞춰졌다. 수사팀의 요청에 따라 하루 만에 30명이 넘는 화물차 및 버스 운전자들이 영상을 들고 경찰서로 몰려들었다. 수사관들은 수백 시간에 달하는 흐릿하고 거친 화질의 영상들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며 밤샘 분석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국도를 지나던 장거리 시외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블랙박스에서 동일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5월 3일 오후 8시 33분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국도변에 장딩딩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광둥성 번호판을 단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고 낯선 남성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어 오후 8시 38분에 촬영되는 또 다른 차량의 영상에는 그 남성이 승용차의 뒷문을 열어 장딩딩을 태우는 짧은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에서 촬영된 탓에 화면은 심하게 흔들렸고 화질도 낮아 남성의 이목구비를 명확히 식별할 수는 없었다. 형사들은 즉시 이 영상을 장딩딩의 가족들에게 보여줬다. 화면을 바라보던 부모는 이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차도 처음 봐요. 가족 중 누구도 영상 속 남성과 하얀색 승용차를 알지 못했다. 이로써 영상 속 정체불명의 남성은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 수사팀은 곧바로 하얀색 승용차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사팀이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하며 추적망을 좁혀가던 중 뜻밖의 발걸음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다. 늦은 밤 오토바이를 타고 국도를 자주 오가던 한 부부였다. 그들은 수사본부 형사들 앞에서 잔뜩 긴장한 목표로 조심스럽게 그날 밤의 기억을 꺼내놓았다. 며칠 전 뉴스에서 장딩딩 씨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본 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부부의 기억은 사건 당일인 5월 3일 밤 11시 30분경으로 거슬러 당시 두 사람은 야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탄 채 국도에서 마을로 꺾어 들어가는 으슥한 갈림길을 지나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겨우 닿는 어스름한 그곳에서 그들은 젊은 여성 한 명이 낯선 남성에게 붙잡혀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성은 깔끔한 하얀 셔츠에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으며 완력으로 여성의 양팔을 뒤로 꺾어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다. 어두운 밤길에 벌어진 비정상적인 광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오토바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남자의 차림새나 행동거지가 현장을 통제하는 형사 같았습니다. 단정한 복장과 주저함 없는 단호한 몸짓 탓에 그저 잠복 근무 중인 수사관이 도주하는 용의자를 체포하는 상황이라고 지레짐작했던 것이다. 공권력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범죄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방치하게 만든 기묘한 방패가 되어준 셈이었다. 수사관은 테이블 위에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들의 사진 수십 장을 무심히 펼쳐놓았다. 이 중에 그날 밤 본 남자가 있습니까? 부부의 시선이 사진들을 훑어내려갔다. 그리고 이내 한 장의 사진 위에 멈췄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동시에 그 사진을 가리켰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이 사람입니다. 그날 밤 장딩딩 씨를 붙잡고 있던 남자가 확실합니다. 부부가 지목한 사진 속 남성의 얼굴을 확인한 형사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블랙박스 영상 속 하얀색 승용차,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이 가리키는 종착지는 수사팀조차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잔혹한 균열을 향해 가고 있었다. 부부의 증언과 동시에 하얀색 승용차의 행방을 쫓던 추적팀에서도 긴박한 보고가 들어왔다. 문제의 차량은 둥컹진 인근 둥회진 통곡함보그의 한사설 렌터카 업체 소유로 확인되었다. 형사들이 들이닥쳐 확보한 대여 대장에는 사건 하루 전날인 5월 2일 한 남성이 일주일 기한으로 차를 빌려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계약서에 적힌 서명은 단 2글자, 첨펑. 수사팀은 즉시 경찰망을 통해 그의 신원을 조회했다. 조회 버튼을 누르고 모니터에 상세 정보가 로딩되는 짧은 순간 사무실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화면에 나타난 용의자의 현직 직함과 소속을 확인한 형사들은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첨펑, 49살. 그는 둥컹진 파출소 소속의 현직 경찰관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장丁丁이 실종된 이후 숲과 저수지를 수색하던 민관합동 수색대 선두에 그가 서 있었다는 점이었다. 동료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 위로하던 베테랑 경찰관. 그가 바로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그녀를 차에 태우고 어두운 갈림길에서 그녀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던 의문의 남성이었다. 공권력을 상징하는 제복이 가장 잔혹한 범죄를 은폐하는 완벽한 가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동료를 수사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과 배신감이 수사본부 내부를 차갑게 잠식해 들어갔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수사팀은 철저한 보안 속에 천펑을 체포하기 위한 극비 작전 수립에 착수했다. 2011년 5월 12일 밤 둔컹진 수사본부는 극비리의 천펑의 자택으로 형사들을 급파했다. 같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던 동료를 체포해야 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형사들은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를 지나 그의 현관문 앞에 섰다. 단단한 쇠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천펑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이미 꼼꼼하게 정리된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고 휴대폰은 공장 초기화가 진행되어 어두운 액정 화면만을 띄우고 있었다. 체포가 단 몇 시간만 늦었어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터였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에도 천펑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현직 경찰관답게 수사 프로세스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연행되어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은 후에도 그의 태도는 한결같이 침착했다. 어두운 취조실 안 형사들의 날카로운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그는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장丁丁이라는 여성을 모릅니다. 실종 수색대 이름만 들어봤을 뿐입니다. 목소리에는 티끌만한 떨림도 없었다. 그는 범행 일체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은 그저 평범하게 근무하고 가정을 돌보던 경찰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사관이 테이블 위에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과 목격자들의 진술 조서를 내려놓을 때까지도 그는 법적인 한계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찰나의 흔들림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의 노련한 포커페이스는 취조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고 숨막히게 짓누르고 있었다. 형사들이 하얀색 승용차의 렌터카 계약서와 목격자 부부의 상세한 조서를 들이밀자 천펑의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혔다. 더 이상 완벽한 오리발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감한 그는 굳게 닫혔던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참회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또 다른 도피성 시나리오였다. 사실대로 말하겠소. 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천펑은 자신이 유흥업소를 드나들다 악질적인 범죄 조직의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여성과 함께 있던 현장을 포착당해 나체 사진과 영상으로 은밀한 협박을 받아왔으며 이미 퇴직금과 저축한 돈마저 모두 갈취당했다는 요지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5월 3일 조직으로부터 마지막 통보가 왔다. 돈 대신 국도를 지나가는 젊은 여성 한 명을 지정된 장소로 유인해 넘기면 모든 협박 자료를 파기하고 풀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자신의 경찰 신분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깅을 하던 장丁丁에게 접근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차에 태웠고 약속된 방풍림 초입에서 대기하던 괴한들에게 그녀를 인계한 뒤 현장을 떠났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생명까지 빼앗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협박에 못 이겨 유인해 준 것뿐입니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뱉어내는 그의 목소리는 꽤나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들렸다. 만약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살인 혐의는 피할 수 있었기에 이는 형량을 줄이려는 베테랑 경찰관의 치밀한 사법 거래 전술이었다. 그러나 수사팀은 그의 말을 고시곶대로 믿지 않았다. 천펑이 제출한 렌터카의 블랙박스는 이미 사건 당일 이전의 데이터가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었고 그가 주장하는 협박 조직과의 통화 내용 역시 공장 초기화된 휴대폰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객관적인 물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제3자의 존재를 입증할 방법은 없었다. 수사팀은 이 교묘한 변명이 시간을 벌고 수사망을 교란하기 위한 교활한 연극임을 확신하고 천펑의 자택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천펑의 자택을 덮친 압수수색 팀은 가구 하나 장판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엎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의 시선이 닿은 곳은 안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천펑의 개인 침실이었다.
옷장 서랍 안쪽에서 다량의 음란 서적과 불법 영상 저장 매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책상 밑 가장 깊은 구석, 단단히 고정된 소형 디지털 금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밀 번호가 뭡니까?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첨펑은 그저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다. 거실에 주저앉아 있던 그의 아내 역시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금고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즉시 전문 잠금 해제 요원을 현장으로 호출했다. 지루한 기계음 끝에 단단한 철문이 무겁게 열렸다. 금고 내부에는 약간의 비상금과 경찰 서류들, 그리고 두꺼운 앨범 여러 권이 들어있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첫 번째 앨범을 펼친 순간 현장에 있던 이들의 숨소리가 일제히 멎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날짜와 이름, 장소까지 정교하게 필기된 채 보관되어 있었다. 첨펑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만난 이들의 가장 굴욕적인 순간들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기괴한 취미를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수사관의 손가락이 굳어버렸다. 사진 속에는 어두운 차량 뒷좌석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짙은 안대로 가려져 있었고 입은 하얀색 테이프로 단단히 막혀 있었다. 양손은 등 뒤로 꺾여 철제 수갑에 결박된 상태였다. 비록 얼굴의 일부가 가려져 있었지만 고인의 목에 걸린 익숙한 금목걸이와 한 쌍의 귀걸이는 그녀가 장딩딩임을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첨펑에 비뚤어진 필체로 남겨진 메모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장딩딩, 나의 인형, 2011년 5월. 조직에 피해자를 넘겼을 뿐이라던 그의 정교한 거짓말이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직접 개입하여 만행을 저지르고 이를 전리품처럼 보관해 온 악마의 진짜 얼굴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첨펑의 기괴한 전리품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수사팀은 그의 뒤틀린 내면과 범행 동기를 정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충칭 출신의 외지인으로 공무원 부모 밑에서 자랐으나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탄광 노동자로 전전했다. 20대 후반에 우연히 경찰 보충 교육 기회를 얻어 제복을 입었지만 연줄도 배경도 없던 그가 발령받은 곳은 연고도 없는 산간 지역인 둔컹진이었다. 31살이 되던 해 그는 양조장 주인의 막내딸과 결혼하며 경제적 안정을 얻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직장과 안정된 가정을 가진 평범한 가장이었으나 실상은 완벽하게 연출된 이중생활에 불과했다. 그의 아내는 이미 2009년부터 첨펑에 문란하고 변태적인 사생활을 눈치채고 남남처럼 지내며 사실상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직장에서도 진급 가망이 없던 첨펑의 비뚤어진 욕망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다. 바로 물질적 소유욕과 신분 상승에 대한 갈망이었다. 2009년 첨펑은 경찰 신분을 이용해 둔컹진의 방풍림 개발 사업 행정 절차를 도와주던 중 숲초가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별장 한 채를 알게 되었다. 그는 어떻게든 그 별장을 손에 넣고 싶어 했고 개발업체 역시 그에게 은밀히 양도를 약속했다. 하지만 장딩딩의 부모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그 별장을 사들여 딸에게 선물하자 그의 욕망은 한순간에 굴욕감과 깊은 원한으로 뒤바뀌었다. 내 것을 부유한 자들에게 빼앗겼다. 첨펑은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장딩딩 가족 탓으로 돌리며 별장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마주친 젊고 아름다운 장딩딩의 모습은 그의 원한에 왜곡된 성적 집착을 더했다. 그는 무려 반년 동안 장딩딩의 방문 주기와 조깅 동선을 몰래 관찰하며 잔혹한 계획을 세웠다. 제복 뒤에 숨겨진 악마의 시선이 아무것도 모른 채 숲길을 달리던 무고한 여성을 오랜 시간 정밀하게 조준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1년 5월 3일 저녁, 첨펑은 완벽한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퇴근 무렵 별장 근처를 순찰하던 그는 장딩딩이 남자친구 없이 혼자 조깅을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미리 준비해둔 범행 도구들을 차에 실었다. 가족들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다녀오겠다며 자연스럽게 둘러댄 뒤 샤워를 마치고 길을 나섰다. 오후 8시 30분경 어두운 국도변을 달리던 첨펑은 혼자 조깅 중이던 장딩딩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하얀색 승용차에서 내려 자신의 경찰 신분증을 제시했다. 인근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의 용의자 서명과 인적사항이 일치한다며 조사를 위해 차량 뒷좌석에 탈 것을 명령했다.
경찰이라는 공권력의 권위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은 장딩딩은 순순히 차에 올라탔다. 차량이 국도를 벗어나 음침한 방풍림 안쪽으로 들어서자 장딩딩은 뒤늦게 이질감을 느끼고 항의했다. 그 순간 첨펑은 차를 멈추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압도적인 완력으로 저항하는 그녀를 제압한 뒤 준비해둔 하얀색 테이프로 입을 막고 안대를 씌웠다. 이어 등 뒤로 양손을 꺾어 단단한 철제 수갑을 채웠다. 두 다리마저 테이프로 단단히 결박당한 장딩딩은 차 안에서 소리 없는 공포에 떨며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첨펑은 차량을 이끌고 인적이 완전히 끊긴 숲속 깊은 공터로 향했다. 어둠만이 가득한 숲 한가운데에서 그는 장딩딩의 옷을 강제로 벗겨낸 뒤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기념할 전리품으로 남기기 위해 소형 카메라의 플래시를 터뜨리며 나체 사진들을 촬영했다. 이후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던 피해자에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눈물 흘리며 애원했으나 제복을 벗어 던진 악마에게는 아무런 자비도 없었다. 범행을 마친 첨펑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장딩딩의 목을 단단히 죄기 시작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가련한 생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 그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5월 4일 새벽 1시경 장딩딩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다. 그는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기 위해 트렁크에서 준비해온 휘발유 2통을 꺼내 시신 위로 아낌없이 들이부었다. 이내 라이터를 켜 불을 붙였다. 불길은 순식간에 고인에 남겨진 흔적들과 주변 소나무 밑동으로 번져나가며 무겁고 어두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첨펑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에어컨을 켠 차량 운전석에 편안히 기대앉아 무고한 한 생명이 타들어가는 비극적인 불길을 차갑게 응시하며 그 잔혹한 밤을 마무리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첨펑은 인근 모텔에서 태연하게 잠을 청한 뒤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경찰서로 출근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불에 타버린 피해자는 아침 일찍 산림관리원이나 주민들에게 발견되어야 했다. 시신이 먼저 발견되고 신원 확인의 난항을 겪는 사이 자신이 직접 현장 수사관으로 참여해 수사 방향을 왜곡하고 은밀하게 통제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그의 자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가뭄으로 메마른 숲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화재는 다행히 큰 산불로 번지지 않았고 시신이 방치된 공터는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곳이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도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계산을 완전히 뒤흔든 것은 유족들의 발빠른 실종 신고였다. 예상보다 너무 빨리 수사가 개시되자 첨펑은 극심한 초조함에 휩싸였다. 5월 4일 늦은 밤, 그는 어둠을 틈타 다시 방풍림 현장으로 은밀히 돌아갔다. 그는 그을린 시신과 현장에 남아있던 잔해들을 급하게 챙겨온 녹색 대형 자루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는 근처 호수로 끌고 가 물가 속으로 던져버렸다. 시신의 발견을 최대한 늦추어 수사팀의 혼란을 유도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이후 그는 동료 경찰들과 함께 장딩딩을 찾는 수색대 선두에 서서 침착하게 연기했다. 범행에 사용한 렌터카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하는 등 현직 경찰의 지식을 총동원해 물증을 인멸해 나갔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기괴한 범행을 완전한 승리로 기록하고 싶었던 그의 뒤틀린 영웅심리와 자만심이 결정적인 발목을 잡았다. 정작 가장 명백한 유죄의 증거인 금고 속 나체 사진들만은 끝내 제 손으로 태우지 못했던 것이다. 악마의 뒤틀린 수집욕이 남긴 그 단 한 장의 사진은 결국 그의 정교했던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2011년 6월 9일 광둥성 인민법원 제1형사부의 무거운 철문이 열렸다. 장딩딩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다. 피고인석에 들어선 첨펑은 더 이상 당당하던 베테랑 경찰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제복 대신 수의를 입은 그의 어깨는 처지다 못해 왜소해 보였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아집과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수사팀이 법정에 제시한 증거들은 빈틈이 없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조서, 그리고 그의 은밀한 음고 안에서 확보한 결정적 증거인 피해자의 사진까지 차례대로 법정 스크린에 띄워졌다. 유족들의 억눌린 오열과 방청객들의 분노 섞인 탄식이 차가운 법정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첨펑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 자신이 저지른 납치와 강제 제압,
신체 훼손 및 은폐에 이르는 범행 전 과정을 힘없이 자백했다.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역시 명백했다. 그는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불러올 파장을 완벽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정밀하게 기획하고 실행했음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천펑의 죄질을 극도로 엄중히 꾸짖었다. 피고인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사법 경찰관의 신분을 악용하여 무고한 이를 기망하고 납치했다. 범행의 수법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만큼 극도로 잔혹하며 사회에 끼친 악영향과 불신 또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법정은 천펑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단죄를 선고했다. 사형. 천펑 측의 항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신속하게 기각되었다. 그리고 2012년 3월 30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며 그의 비뚤어진 왜곡된 욕망과 악행 가득했던 삶은 마침내 영원히 종지부를 찍었다. 천펑의 사형 집행으로 육체는 소멸했으나 그가 남긴 사회적 상흔은 쉽게 아물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인 강력 범죄가 아니었다. 국가와 시민이 합의한 가장 신성한 약속, 즉 공권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된다는 믿음이 그 제복을 입은 자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한 사건이었다. 피해자 장딩딩은 사건 당일 밤 낯선 차량에 올라타면서도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천펑이 내밀었던 경찰 신분증과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켰기 때문이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국가의 권력이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가장 무서운 덫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터였다. 가로등 아래에서 범행을 목격했던 오토바이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구조의 손길을 뻗지 않은 이유는 공권력의 집행 과정을 신뢰했기 때문이었고 결과적으로 그 신뢰는 범인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선사하는 잔인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권력이 감시받지 않고 통제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권력을 쥐자의 내면이 비뚤어진 욕망으로 가득 찰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법정은 준엄하게 경고했다. 사건 직후 공안 당국은 뼈아픈 반성과 함께 경찰관 복무기간 확립과 정기적인 심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한번 무너져 내린 공권력을 향한 시민들의 신뢰를 되돌리는 데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과 고통스러운 대가가 필요했다. 장딩딩 사건의 모든 수사 기록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한 젊은 여교사의 찬란했던 삶은 단 한 사람의 뒤틀린 원한과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너무도 허무하게 바스러졌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순간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공포와 깊은 절망,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상실감은 그 어떤 판결과 단죄로도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천펑은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졌기에 범죄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는 본래부터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찬 범죄자였으며 우연히 경찰이라는 신분의 제복을 입고 있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사명감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 한 사람의 일탈이 공공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제복의 가치를 대변할 수는 없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은 보이지 않는 숲속의 호수가 아니다. 평범하고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가늠할 수 없는 인간의 비뚤어진 속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비극의 기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겁다. 우리는 과연 타인의 삶을 얼마나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앞의 인물이 건네는 신뢰의 가면 뒤에는 어떤 얼굴이 숨어 있는가? 언제나 진실의 최전선에서 사실만을 쫓는 영속탐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수사와 재판, 그리고 형 집행까지 모든 사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으나 둥컹진 방풍림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장딩딩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가 머물던 둥덴촌의 별장은 주인 잃은 정적 속에 멈춰 있었다. 부모는 딸의 흔적이 남은 그곳을 차마 정리하지 못했고 주말이면 들려오던 조깅화 소리는 영원히 들리지 않게 되었다. 권력이 준 신뢰를 배신하고 악의 전리품을 챙겼던 자는 대가를 치렀으나 남겨진 자들의 상실감은 그 어떤 판결로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으로 남았다.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여전히 무겁다.
제복을 입은 악마의 이중 생활은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신뢰의 껍데기가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경고했다. 타인의 삶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뒤틀린 소유욕을 채우려 했던 첨펑의 비극적인 말로는 결국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종착지였다. 공권력의 준엄한 심판은 끝났지만 사회적 불신을 치료하기 위한 성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영속탐사가 기록한 이 차가운 비극의 서막과 종말은 우리에게 묵직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이면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무고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제2의 천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어둠이 깊을수록 진실을 밝히려는 빛은 더욱 선명해진다. 진실의 기록을 추적하는 영속탐사,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은 여기까지다.